제 이름은 강민호. 저는 5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겨우 10살이 될 무렵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집은 끝없는 빈곤과 싸움 속에 던져졌습니다. 혼자 5아이를 책임져야 했던 어머니는 매일같이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새벽마다 밭에 나가 품을 팔고 낮에는 공사장에서 자비를 했습니다. 밤이면 녹초가 되어 돌아와 맨밥에 간장만 부어 아이들 앞에 내놓으셨습니다. 저는 장남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찍 철이 들어야 했습니다. 아직은 뛰놀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나이였지만 그럴 여유는 없었습니다. 책가방 대신 손에는 삽과 곡괭이가 들렸고 연필을 쥘 손가락은 매일 저녁 흙먼지와 굳은 살로 덮였습니다. 학교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은 부끄럽고 서러웠지만 동생들이 굶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몫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15살이 되던 해 저는 공장에 들어가 마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땀과 쇳가루 냄새가 뒤섞인 공장 안에서 하루 종일 기계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일했습니다. 온몸은 늘 시커먼 기름때로 범벅이 되었고 손바닥은 갈라지고 피가 배어나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동생들 학용품을 사주고 어머니의 허기진 저녁상에 조금이나마 반찬거리를 올릴 수 있었으니까요.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저는 또다시 현실 앞에 마주섰습니다. 특별한 기술도 배움도 없던 저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발을 들인 곳이 바로 족발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배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만 해도 배달원을 천대하던 시절이라 사람들은 저를 흘겨보며 자빌꾼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거운 배달 상자를 이고지고 골목골목을 뛰어야 했습니다. 여름에는 땀으로 등줄기가 흥건히 젖었고 겨울에는 손발이 얼어 감각조차 사라졌습니다. 오토바이를 몰다 미끄러져 다친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서러운 건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빈 그릇을 거들어가면 대놓고 불친절하게 굴거나 내가 뭐 잘났다고 하는 눈빛을 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가게 사장은 또 어땠습니까? 괴팍한 성격에 하루에도 몇 번씩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배달이 늦었다고, 고객이 불평했다고, 심지어는 제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욕을 들은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치를 떨면서도 꾹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견뎌야 한다. 돈을 벌어야 한다. 그 생각 하나가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배달을 시작한 지 2년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배달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사장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래서 장사가 되겠냐? 손님은 늘어나는데 주방은 손이 모자라 죽겠어. 그때 옆에서 일하던 주방 아주머니가 제게 눈길을 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민호 씨 손 야무지잖아요. 배달만 시킬 게 아니라 주방 일도 좀 시켜봐요. 파 다듬고 마늘 까는 것쯤이야 금방 배울걸요? 사장은 곧장 제 쪽을 돌아보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야, 너 오늘부터 배달만 하지 말고 주방에도 좀 들어와. 마늘이랑 생강부터 손 좀 봐. 순간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사장님. 뭐든 시켜만 주십시오. 그날 처음으로 저는 배달통 대신 칼을 잡았습니다. 손에 잡히는 족발뼈는 묵직했고 끓는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얼굴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칼질이 서툴러 손을 베이기도 했지만 옆에서 주방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 칼은 이렇게 지그시 눌러야 잘 썰려요. 힘으로만 하면 손만 다쳐요. 그 순간 저는 배달원에서 주방 일꾼으로 한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무려 40년 가까운 세월을 저는 족발집 주방에서 보냈습니다. 이름난 요리사가 된 것도 아니었고 큰 돈을 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경기도 외곽의 작은 족발집에서 꾸준히 칼을 잡으며 동네 단골 손님들을 맞이하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족발 좀 더 부드럽게 썰어주세요. 민호 형, 지난번에 먹었던 불족발 정말 끝내줬어요.
손님들의 이런 소소한 말 한마디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쁨은 제가 그 오랜 세월을 버틴 덕분에 동생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은행에 취직한 둘째는 어느 날 술 한 잔 기울이며 제게 말했습니다. 형,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형 덕분이야. 형이 학비 대주고 뒷바라지 안 했으면 나 고등학교도 못 다녔어.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야. 대기업에 다니는 셋째도 명절마다 찾아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이 우리 집 기둥이야. 나는 형처럼 못 살 거야. 형처럼 평생 묵묵히 희생하는 건 아무나 못해. 막내 여동생은 간호대를 졸업하고 유명 대학병원에서 수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늘 고개 숙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어릴 땐 원망도 했어. 왜 나만 공부한다고 고생하나 했는데 이제 알겠어. 오빠가 없었으면 나도 그냥 공장 다니며 살았을 거야. 그럴 때마다 저는 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뭘 그런 말을 하냐? 내가 형이고 오빠니까 한 것뿐이지. 너희가 잘 돼서 내가 다 고맙다. 겉으로는 가볍게 넘겼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날 만큼 뿌듯했습니다. 비록 제 삶은 평범한 족발집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이었지만 동생들이 제 손에 기대어 자리 잡고 또 제 노력 위에서 성공해 나가는 걸 보며 저는 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대단한 요리사가 아니어도 돼. 내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허리가 휘어도 괜찮아. 동생들이 잘 살아가는 걸 보니 그게 내 삶의 보람이지. 저는 그렇게 묵묵히 칼을 들고 살며 혼자 웃었습니다. 저는 30이 넘어서야 아내를 만났습니다. 오랜 세월 족발집 주방에서 일하며 기름 냄새에 절고 땀으로 하루를 버티던 제게 연애는 사치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인 이선희는 제 삶에 처음으로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 저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당당히 서 있는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로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런 여자가 나 같은 사람과 어울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희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 씨는 손이 참 따뜻하시네요. 저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좋습니다. 그 말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저를 사람으로 보아주는 눈빛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만남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부모님은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안 된다. 내가 어떻게 족발집 보주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하니? 선이야, 제발 정신 차려라. 세상에 남자가 없어서 그 사람을 택하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땅만 바라보며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제 처지가 초라하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저는 민호 씨와 결혼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단호했고 저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은 축복 속에서가 아니라 냉담한 시선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반년 남짓이었지만 저에게 그 시간은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날들이었습니다. 아내는 퇴근 후 늘 제게 학교 아이들 이야기를 들려주며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반 아이가 이런 말을 했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당신이 웃으니까 저도 힘이 납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 이렇게 환하게 웃는 여인이 있다는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내의 배를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얘야, 아빠다. 내가 태어나면 아빠가 평생 지켜줄 거다. 아내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 아기는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힘들어도 함께 잘 키워요.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출산 예정일의 아내는 병원으로 향했지만 진통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출혈이 심합니다. 빨리 수술 준비하세요. 의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수술실 문 앞에서 두 손을 떨며 붙잡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다리는 저려왔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내는 난상 끝에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는 가까스로 살아남았지만 아내는 다시 제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저는 주저앉아 바닥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요, 제발. 소식을 들은 장모님은 병원 복도에서 통곡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뭐라고 했니? 길이 아니면 가지 말랬잖아. 그녀의 손가락이 저를 향했습니다. 내가 우리 선이 인생을 망쳤어.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군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 탓이라는 생각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아내를 대신해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제가 대신 죽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떠나간 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아기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 엄마가 널 낳다 죽었어.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제 삶은 죄책감으로 얼룩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내가 남긴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가 제게 남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그녀가 남기고 간 아들을 목숨처럼 귀하게 키웠습니다. 제게 남은 건 아들이 전부였고 아내가 마지막으로 제게 남긴 유산이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울면 밤새 안고 토닥였고 배가 고프다 하면 제 밥을 덜어주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아들이 원하는 건 최우선으로 해주려 애썼습니다. 아빠, 이거 갖고 싶어. 아이가 무언가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말하면 저는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라도 사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아내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 그리고 아들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부족하지 않게 키우겠다는 집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지나친 보살핌이 아이를 나약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늘 그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빨랐습니다. 아들은 어느새 청년이 되었고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군대에서 잘 버티게 해주십시오. 제가 대신 고생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소문대로 군대는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들은 몸도 약하고 성격도 소극적인 편이라 적응을 잘 못했습니다. 전화를 걸어와 흐느끼며 말하곤 했습니다. 아빠, 너무 힘들어요. 정말 못 해먹겠어요. 저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버텨야 한다. 이 또한 지나간다. 라는 말만 해주었지만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시절 저는 밤마다 술잔을 기울이며 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너무 약하게 키웠구나.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아이를 더 강하게 키웠을 텐데. 어찌 됐든 아들은 끝내 군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뒤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남들 보기엔 평범하고 소소한 길이었지만 제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제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여자친구 데려갈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은 설레었습니다. 드디어 제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오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약속한 날 아들은 여자친구 유지연을 데리고 왔습니다. 첫인상부터 강렬했습니다. 눈매는 날카롭고 말투는 똑 부러졌습니다. 제 아들과는 정반대 성격 같았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레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지연 양, 우리 아들 성격이 좀 소극적인데 괜찮겠습니까? 그녀는 눈을 마주치며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오히려 제가 잡아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내심 안심하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강한 성격의 며느리가 소극적인 아들과 잘 맞을지 의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저는 허락해야 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오가자 제 마음속에는 또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내 아들이 결혼해서 어디서 살지? 어떻게든 집은 마련해줘야 한다. 저는 가진 돈을 탈탈 털었습니다. 평생이라며 모아둔 돈이었지만 제게는 아들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 도심에 24평짜리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입지가 좋았고 지하철도 가까웠으며 주변에는 학교도 있어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도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이 이상을 바랄 수 없을 만큼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아파트 계약을 마치고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집이 생겼다. 이곳에서 아내와 행복하게 살아라. 그 순간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어떻게 이런 걸. 아들의 그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 흘린 땀방울이 보상받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집을 보러 온 지연은 집안을 둘러보더니 곧바로 말했습니다. 애 하나만 낳아도 이 집 너무 좁을 거예요. 그 말은 제 가슴을 서늘하게 식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순간 대답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제 전 재산을 털어 마련한 집이었는데 감사하다는 말은커녕 좁다는 말이 먼저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근처 집값이 많이 올랐어. 내가 가진 돈으로는 이게 최선이다. 그러나 지연은 고개를 젓더니 말했습니다. 제 친구들도 결혼할 때 최소 30평은 넘는 집으로 시작했어요. 아이까지 생각한다면 넓은 집이 필요해요. 지금은 그냥 어찌 살아보겠는데 2년 안에 이사시켜주세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무리해서라도 집을 마련해줬는데 감사는커녕 불만이 먼저구나. 아들 얼굴은 굳어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저는 한참 동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쁨보다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 아들에게 집을 사줬는데 돌아온 건 감사가 아니라 불만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부족해서 이 아이들 마음에 드는 집을 못 사준 건가? 그러나 곧 제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더는 바라면 안 된다. 하지만 서운한 건 어쩔 수가 없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제 마음을 알아줬을까? 아들이라도 제 편이 되어줬다면 덜 서운했을까? 하지만 현실은 제가 마련한 보금자리가 좁다는 말 한마디로 평가받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이 무사히 끝났을 때 저는 마음 깊이 안도했습니다. 홀로 키운 아들이 드디어 제 품을 떠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으니 그 자체로 제 인생에 큰 짐 하나를 내려놓은 듯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아들 부부는 새 아파트에서 생활을 시작했고 저는 멀찍이서 그저 그들의 행복을 지켜보기만 해도 충분했습니다. 이제라도 내 아들에게 평범한 가정의 행복이 찾아왔구나.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고된 세월을 견딘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아들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빠, 저 회사 그만뒀어요. 저는 깜짝 놀라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뭐라고? 너 이제 겨우 자리 잡는 것 같더니 왜 그만둬? 아들은 며느리와 눈치를 주고받으며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저 지연이랑 식당을 열어보려고 해요. 장사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속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들은 숨을 고르더니 마침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빠, 그래서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인테리어도 해야 하고 권리금도 줘야 하고 한 10억쯤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10억이라는 말에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평생 땀 흘려 모은 돈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는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장사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다. 준비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10억이라니. 그러자 아들은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제발 저희를 믿어주세요. 꼭 성공해서 갚겠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외면할 수 없을 만큼 절박했습니다. 저는 결국 통장을 열어 아들에게 돈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제 마음속에는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식당은 곧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넘쳐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손님이 많아도 며느리 기분이 내키지 않으면 문을 닫고 점심 장사 시간에도 늦잠을 자다 문을 열곤 했습니다. 저는 어느 날 가게를 찾아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장사는 꾸준히 열어야 손님이 붙는다.
너희가 열고 싶을 때 열고 닫고 싶을 때 닫으면 단골이 생길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자 며느리는 얼굴을 굳히더니 제게 등을 돌리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배달이나 하던 주제에 말이 왜 이렇게 많아? 그 말은 제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평생 땀 흘려 성실하게 살아온 제 인생이 한순간 배달이나 하던 주제로 모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분노와 허탈함의 그 자리에 선 채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부동산이죠. 우리 애들이 운영하는 가게 당장 매물로 내놓으시오. 예, 가능한 빨리. 아들과 며느리는 깜짝 놀라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허둥지둥하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건 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는 눈을 똑바로 뜨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성실함 하나로 살아왔다. 그런데 너희가 장사를 이렇게 우습게 생각한다면 내 돈 한 푼도 물려줄 수 없다. 가게뿐만 아니라 내가 사준 아파트도 내놓을 거다. 내가 진심으로 노력하고 책임질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다시 시작해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빗방울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가 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두 사람의 얼굴은 이미 울음에 젖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그들은 말없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아빠,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겠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울먹이며 제 앞에서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제발 이번만 눈 감아주세요. 앞으로는 모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저희 다시 기회 주시면 정말 잘하겠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눈물로 범벅된 얼굴에는 후회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팔짱을 낀 채 의자에 앉아 그들을 내려다보며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오늘 무릎 꿇고 우는 건 쉽다. 하지만 책임을 지는 건 어렵다. 나는 평생 책임을 지고 살아왔다. 이제는 너희 차례다. 내 앞에서 아무리 빌어도 나는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며 제 발등을 바라보았고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진동을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안사돈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고래고래 소리치는 고함이었습니다. 애들 집에 가게까지 다 뺏어가면 어쩌자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슨 부모가 그렇게 합니까? 저는 차분히 대답하려 했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뭘 뺏어갑니까? 제가 땀 흘려 모은 돈으로 가게 차려줬는데 장난처럼 열고 닫고 그러니. 하지만 안사돈은 제 말을 끊고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참,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어요? 배달이나 하던 게 뭘 알겠다고. 장사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줄 아십니까? 좀 지켜보면 될 일을 왜 쫓아내고 난리예요? 그 말은 제 자존심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평생 성실함 하나로 살아온 제 인생을 배달이나 하던 무식한 인간으로 치부하는 그 목소리에 저는 더는 대꾸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돈어른, 더 이상 할 말 없네요. 이만 끊겠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아들과 며느리는 더 크게 울며 매달렸습니다. 며느리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 엄마가 흥분해서 그러신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저희 정말 잘할게요. 아들도 흐느끼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빠, 우리 잘못했습니다. 이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실수 안 하겠습니다. 저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서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다. 내 돈을 우습게 여기고 내 성실을 모욕한 순간 이미 끝났다.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믿지 않는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눈물로 얼굴을 적시며 바닥에 무릎 꿇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차갑게 말을 던졌습니다. 너희 둘 오늘로 끝이다. 이혼을 할 게 아니면 앞으로 나를 찾아오지도 말아라. 내 집 문턱을 넘을 생각도 하지 마라.
그 순간 아들은 마치 하늘이 무너진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며느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그러나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은 너희가 져라. 나는 평생 책임을 지고 살아왔다. 이제는 내 남은 삶을 내가 지키겠다. 그 말과 함께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두 사람의 흐느낌과 억눌린 울음소리만 남았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렇게 제 집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등을 돌린 채 오직 제 의지로만 버티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아 있는데 제 귀에는 여전히 안사돈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배달이나 하던 게 뭘 알겠다고.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내가 남의 돈에 손대지 않았다. 내 땀으로 여기까지 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그 삶을 지키며 버텼고 그 덕분에 아들과 며느리까지도 지금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 진심은 무시당했고 제 삶은 우습게 치부당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마음속에 단단히 못을 박았습니다. 가족이라도 내 신념을 무너뜨리려 든다면 더는 내 가족이 아니다.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든 수십 번 빌든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 사이의 신뢰는 단 한 번 무너져도 끝이다. 저는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제 삶은 더 이상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기대지 않을 것입니다. 제 손으로 쌓아 올린 제 터전은 제가 지킬 것이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게 다짐했습니다. 흔들리지 마라. 무너뜨리려는 자가 있으면 단호하게 끊어내라. 그것이 내 남은 삶을 지키는 길이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오히려 고요해졌습니다. 연민도 미련도 사라지고 오직 단단한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남보다 못합니다. 하지만 제 삶만큼은 제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다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